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플렉스한 노후가 되기 위해서 은퇴 특집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은퇴 이후에 직장 다닐 때처럼 이 월간으로 용돈처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는 꽤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은퇴자금 활용법을 알려주실 분,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경록 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활용법을 알려주셔야 하는데요. 예. 네, 자 먼저 사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퇴직 후에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일정 금액이 매달 들어온다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한번 해봤거든요. 예. 은퇴를 하면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예. 생각보다는 그런 방법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한 5년 정도 전부터 꽤 많은 수단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도 노후 소득 혹은 은퇴 소득을 받는 것이 훨씬 조금 더 선택권이 넓어졌고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인컴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네. 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채권인데요. 이전에 주로 채권 예금 이 위주를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이제 배당 수익률, 네. 인컴을 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일단 주식 종목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배당을 거의 잘 안 해줬으니까요. 주식 종목을 통해서 배당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네.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앞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4, 5년 전부터도 배당 성향이 조금 높아진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더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통해서 이제 배당을 받는 것도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모 리츠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배당을 받는 것인데요. 그것도 지금 한 25개 정도 이제 공모 리츠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와서 인기를 끈 것이 이제 커브드 콜 그렇죠. 월배당 ETF입니다. 이것은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이제 선택권을 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채권 예금 위주로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의 연금, 네. 이런 식 위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 배당도 괜찮고, 리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여하튼 월배당 커브드콜 ETF 하는 식으로 선택권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시면은 그래도 배당금 혹은 은퇴소득을 잘 받으실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증권사나 이런 데 보면은 배당 플랜이라는 어떤 홈페이지에 꼭지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내가 한 해 동안 받은 배당 금액이 다 나오고요. 그것도 월별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가정으로 했을 경우 네. 올해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월별로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가능한가요? 예. 왜냐하면 그 자산을 그대로 네. 유지한다고 할 때, 그다음에 그 배당 수익률이 유지된다고 할 경우에 네. 이제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검색했을 때의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네. 기준. 아. 예, 그렇게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배당을 주는 자산을 더 사게 되면 그게 네. 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네. 배당 플랜을 짜는 것. 배당이라면 꼭 주식 배당뿐만 아니라 네. 부동산에서 나오는 배당도 있고 커브드 콜에서 나오는 배당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배당 플랜을 짜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금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이제 수단을 더 만들어야 되는 시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언제 당연한 네. 이야기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사회도 네. 그렇게 되었고, 서구사회 같은 경우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공적연금이라는 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해서 세 개의 기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서구사회도 그 세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여기서 기둥을 하나 더 들고 왔어요. 네. 그게 주택연금입니다. 아, 영목이지니까요. 네.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네. 좀 더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을 더 살게 되면 3억 원이 더 필요하게 그렇죠. 됩니다.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둥을 하나 더 들고 왔는데 그게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개의 기둥에다가 네. 하나의 보조기둥을 가져온
그런 것들로 플랜을 짤 정도로 공적 연금 하나만으로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씩 풀어갈 건데 그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자산을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다 사고 몰빵하고 이러기엔 또 좀 위험 부담은 있잖아요. 약간 이 분배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배당이 얼마, 연금이 얼마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분배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좀 약간 얼마씩 분배하고 몇 %씩 요게 좋다 이런 네. 수치가 있을까요? 그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연금의 분배를 음.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렇죠. 9%를 이제 네. 들게 돼 있으니까요. 이제 분배 부분을 떠나 그거는, 있습니다. 네, 의무이고요. 그렇죠. 퇴직연금도 의무입니다. 다만 여기에 내가 어떤 자산을 넣느냐 하는 그 옵션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거는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고요. 현재 하실 수 있는 것이 개인연금 네. 부분입니다. 이 네. 부분을 어떻게 내가 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ETF나 배당주와 연금을 IRP를 어떻게 분배할까 하는 네. 것인데 이 말은 맞지가 않고요. IRP는 비클입니다. 네. 절세 계좌가 되는 네. 비클이니까 ETF나 안 그러면 아까 뭐 배당 커브 더 콜이나 이것들을 이 절세 계좌에 무조건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게 각자 생각할 게 아니군요. 이것은 일종의 네. 버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버스는 뭐냐면은 연비가 좋은 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타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뭐 자기의 승용차라고 그러면은 다들 연비 좋은 걸 택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산을 어디에 실어 가느냐 하는 것이 IRP, 연금저축, ISA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네. 명확히 좀 구분하셔 가지고요. 네. IRP가 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IRP는 내가 분배한 자산을 네. 집어넣는 어떤 비클 혹은 항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근데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예. 조금씩 받는다고 저도 사실 맞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예, 했거든요. 질문들도 네.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IRP와 ETF를 네. 어떻게 분배하면 좋으냐, 적정한 분배율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해소가 됐습니다. IRP는 네. 맞습니다. 해소가 되셨으니까 좋습니다. 설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알아볼 텐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배당형 ETF가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월세를 받는 식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배당으로 치자면. 그렇게 치면은 사실 시기마다 수익률도 다르고 그 시기마다 또 변동률도 클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제 성장 중심이고 이제 인컴이라는 용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네. 인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로소득 받듯이 사람이라는 자산에서는 근로소득이라는 인컴이 나오고요. 금융자산에서는 배당이나 이자라는 인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오는 자산을 이제 인컴이라는 용어를 쓰겠는데요. 그래서 인컴을 주로 주는 자산의 경우에는 내가 인컴을 받는 금액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 자산의 순자산 가격이 변하는 것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인컴은 그래도 크게 변동성이 훨씬 적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대략 일정한 인컴들이 보통 리츠별로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해봐야 뭐 한 5에서 한 8% 사이 이 정도로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인컴은 안정적이죠. 뭐 예금이야 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배당 성향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주의 가격은 많이 변할지라도 내가 받는 배당 금액은 생각보다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배당 커브 더 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당 커브 더 콜 ETF의 순자산 가격은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는 이제 배당 금액은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받는 배당 금액을 가격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가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면서 배당 금액에 집중을 하면서 운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언제 사고 팔까? 이걸 고민하면서 운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컴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타겟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적정한 인컴이 되었을 때 산 다음에 그냥 거기서 꾸준히 그 받는 인컴에만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물론 가격도 봐야 되겠지만은 인컴에 한 8 정도의 신경을 쓴다면 가격에는 한 2 정도 신경을 쓸 정도로요. 그렇게 하시면은 매년 혹은 매월 나한테 들어오는 그냥 그 인컴만 보시고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이게 그런 생각만 갖고 접근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부분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득이라는 게 있고 네.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산을 운용할 때 소득의 안정성에 초점을 둘지 네. 자산 가격의 안정성에 초점을 둘지 하는 부분인데요. 인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안정성, 소득의 플로우, 거기에 초점을 두는 네.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이제 비교적 젊을 때는 소득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조금 공격적으로 배당 ETF를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격적으로 배당 ETF를 한다는 것은 혹시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비율을 더 많이 뭐 다른 자산보다 더 많이 좀 예를 투자를 들어 한다든지 예금과 이제 배당 투자의 비율 뭐 그렇죠. 이렇게 네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대, 30대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투자 비율을 가장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노후의 자산으로 ETF, 배당 ETF 자체에 대해서는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배당 ETF뿐만 아니라요. 꼭 그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배당 ETF는 물론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고배당주 ETF도 있고 네. 배당 컷오프콜 ETF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ETF도 있는데요. 네. 펀드와 ETF의 차이가 있는데 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 펀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펀드 같은 경우는 배당을 자동적으로 지급을 못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배당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은 돈을 인출해야 되는데 ETF 같은 경우는 마치 ETF는 주식이니까요. 네. 배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배당 펀드나 이런 게 있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다가 네. 이제 ETF가 오게 되면서 실제 월 얼마씩 들어오게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ETF가 조금 과거 펀드에 비해서는 좀 더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건 이제 배당 아까 나이 들었을 때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들었을 때도 이제 ETF뿐만 아니라 다양한 ETF에도 다양한 이제 배당을 주는 그렇죠. 플랜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ETF 하니까 다들 이제 월배당 커브드 콜 ETF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거부터 예, 생각하긴 해요. 예, 네. 예, 그다음에 주식 종목을 통한 배당을 네. 받는 것도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꽤 기업이 탄탄하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뭐 한 5%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섞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견고한 자산은 어떤 자산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 다양하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가장 견고한 자산은 네. 다양한 자산을 섞어 놓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가장 견고하게 네. 우리가 인컴을 그것도 네. 낮은 인컴이면 모르겠는데요. 가장 견고하게 예금보다 한 3% 이상 정도의 인컴을 받으려면은 네. 그 인컴 자산을 섞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인컴이 나오는 것, 네. 기업의 수익에서도 인컴이 나오는 것, 네. 그다음에 변동성에서 인컴이 나오는 것. 변동성에서 인컴 나오는 것이 배당 커브드 콜 ETF입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을 가지고 나한테 인컴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힘들이 다른 것이죠. 네. 채권도 이제 집어넣으면은 채권은 금리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렇죠. 것이고 주식은 기업의 수익, 부동산 리츠는 부동산의 수익과 금리 이 두 네. 개가 결합돼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배당 커브드 콜은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섞어 놓으면은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상충되면서 뭐 아주 높은 인컴을 주든지 뭐 대박이 나든지 이러지는 않을지라도요. 좀 꾸준하게 순자산 가격도 크게 안 변해야 되거든요. 내 인컴은 나오는데 나의 자산의 가치가 그렇죠. 한 40%가 떨어져 네, 버렸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40% 손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가장 견고하게 내가 인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인컴 자산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헷갈리시면은 n분의 네. 1로 그냥 섞으시면 돼요. 네. 다들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네. 한 군데에 확 넣고 좋다고 그러면 확 넣고 이렇게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체를 좀 아우르고 있으면 그 위험할 때 요게 조금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공통적인 결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자산을 섞어 놓으면은 공짜 점심이 있다는 네. 것입니다. 공짜 점심이란 것은 그냥 내가 별 노력 없이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좋네요. 예, 그래서 네. 가장 견고한 것은 절대적으로 세상은 어느 하나가 네. 올마이티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품이 모두 도미네이트하고 다른 상품이 없어져야죠.
그렇죠. 근데 다른 상품들이 다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서로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섞어 놓는 것이 가장 견고한 것입니다. 명언인 것 같습니다. 견고한 분산된 투자. 예. 그러면은 또 요즘 이제 제 또래도 그렇고 조금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IRP나 ISA나 그리고 이 TDF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은 많은데 아, 뭐가 다르지? 이게 차이가 뭐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거든요. 요게 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할지 좀 설명 주시겠어요? 예. 저 그래서 질문을 적어 놨습니다. 네.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네.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IRP, TDF, ISA인데요. 크게 범주를 나누면은 TDF가 한 범주이고 네. IRP와 ISA는 다른 범주입니다. 네. 그래서 IRP, ISA는 일종의 비컬, 그냥 계좌예요. 네. 그래서 다 어카운트라는 게 붙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펜션이라고 붙는 것인데 네. IRP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종의 계좌입니다. 그다음에 TDF는 금융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ISA는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가 어떤 네. 특징과 어떤 베니핏을 주느냐 하는 네.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TDF는 내가 배당 ETF도 있고 TDF도 있고 네. 주식 종목도 있는데 그 중에 완업템이 이제 TDF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IRP하고 이제 ISA하고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ISA 중에서도 이제 중개형 ISA를 네.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증권사가 이제 취급하는 네.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IRP나 이런 연금저축에서는 주식 종목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채권 종목은 가능한데요. 네. 주식은 종목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세된다고 해서 투자를 하려는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ISA는 주식 종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은 내가 주식 종목을 통해서 배당을 받고 싶다 하면은 네. 모두 ISA 계좌에 다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TF나 펀드를 통해서 배당을 받고 싶다 하면은 그것은 IRP 계좌로 모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계좌의 특징이 이제 다르다는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TDF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그러는데 내의 전생에 걸쳐서 네.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줍니다. 일종의 자율 운행 네.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핸들을 돌리지 않더라도 네.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길을 갈 때 이것은 정해진 어떤 룰에 따라서 네. 자산 배분을 쭉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401K라고 DC형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서 TDF를 많이 하는 이유가요. 네. 젊을 때 TDF를 사면은 주식의 비중을 한껏 높여줍니다. 그다음 나이 들면서 이제 주식의 비중을 점차 낮추어 가거든요. 그렇게 한 전 연령층에 걸친 이제 401K에 있는 네. 사람의 주식 비중이 대략 50% 정도 되니까요. 이제 나이 든 사람은 한 30에서 40%, 네. 젊은 사람들은 이제 7, 8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20, 30년 동안에 자산 배분을 나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돈만 납입을 하더라도 네. 자동적으로 그 자산 운용을 해주고 자산 배분을 해준다는 것. 자산 운용은 일반적으로 해주는데요. 네.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원래 펀드 회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 펀드는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채권 펀드는 대부분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타겟 데이트 펀드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운용사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게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네. 아, 비교적 좀 편할 수도 있겠어요. 예. 예. 제가 주인이라는 많은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타겟 데이트 펀드에 모두 맡겨 놓으려니까 사람들은 또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컨트롤 할 게 없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타겟 데이트 펀드를 깔고 나머지 절반을 아까 뭐 커브드콜 ETF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배당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DF가 이제 그런 자기의 연금을 이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 부분에 이제 베이스를 깔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연금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현 시점에서는 고부가 가치 자산으로는 부동산이 아마 뭐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뭐 똘똘한 한 채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예. 뭐 은퇴를 앞둔 분들은 이제 요 집으로
내 노후 자금을 만들겠다 이런 말들을 그냥 또 막연하게 하시고는 하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뭐 주택연금일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떤 방식으로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고부가 가치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네. 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그렇게 아무래도 생각을 하시는 네, 거고, 네, 그렇죠. 지방하고는 네. 차이가 네. 많이 그렇죠. 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주식에 비유해 본다면은 주식 중에서도 템버그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많거든요. 그렇긴 그래서 하죠. 예, 저는 뭐 그래서 다 없어서 예. 다 큽니다. 전체 비중을 비교해 본다면은 뭐 주식에서도 당연히 그래서 이제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주식을 통해서 많이 그렇죠. 성장시키는데요. 그래서 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꼭 고부가가치라고 말할 수는 이제 고투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주택연금을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것이죠. 이용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물론이죠. 주는 그게 이제 주택연금이 대표적이라고 할 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주택연금이 이제 이전에는 한 3, 4년 전에는 공시가 기준에서 9억 원까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공시가 기준에서 12억 원까지 되는데 네. 시가로 하면은 17, 8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이 한 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두 채 아니에요? 이상 있어도 되는데요. 그 집을 다 합쳐서 네. 공시가 기준 12억 이하면은 가입이 가능하고 아. 그중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네. 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아. 그 몇 가지 원칙만 아시면은 다 이제 추론을 해볼 수 네네.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무조건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집이 두 채라도 활용을 할 수 있죠. 집이 두 채인데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뿐인데 네. 이 집값이 뚝 떨어지면 어떨까? 하면은 한 채를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은 그대로 집값은 프로텍션 돼 버립니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가입한 네. 주택 가격에다가 매년 2%씩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으로 주택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 가정에 나의 자산 가격을 픽싱 시켜버린 것이죠. 네. 그럼 만약 안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만큼? 안 올라가면요. 그리고 내가 부채를 충분히 한 120살까지 살아서 훨씬 많이 썼다.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공사 즉 정부가 부담하는데요. 아. 그걸 정부가 이제 그걸 네. 공짜로 이렇게 손해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0.7%씩 보험료를 냅니다. 그 보험료들이 이제 그걸 가능하게 네.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지고 집이 두 채라도 네.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주택이 이제 제가 어디 강의를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자산과 금융자산을 분리를 해서 주택자산은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비유동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걸 똑같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을 갖고 있다 해서 보험사에 종신연금 뭐 이런 데 네, 가입했다면은 뭐 억당 뭐 예를 들어 뭐 3, 40만 원, 뭐 40만 원, 50만 원 준다. 똑같아요. 주택도 가입을 하면은 억당 네. 예를 들어 60세 기준이면 억당 대략 20만 원 정도 월 줍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을 가입하면은 한 100만 원이 나온다는 원이네요. 것이죠. 그다음에 70세부터 수령하면은 네. 억당 대략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충 계산해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네. 그게 그래서 자기 현 시가거든요. 네. 시가에 꼽혀버리면은 내가 받을 연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주택연금도 그냥 금융자산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노후 플랜을 짤 때 나는 주택은 제외 이러시지 말고요. 주택을 다 포함해서 노후 플랜을 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네. 내가 주택연금을 활용하면은 네. 노후에 내가 70세부터 무슨 일이 생겼다. 네. 이럴 때 그러면은 주택을 들고 오면 됩니다. 일종의 저는 그래서 큰 스페어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생애 자산 관리를 해놓고 네. 70세 이후에 혹은 60대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부모님이 크게 아프시다든지 부모님이 간병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월 한 2, 300을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내 은퇴 플랜이 있다 얼그러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주택연금을 딱 들고 와서 스페어 타이어를 탁 끼시면은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설계에서 네. 주택 부분도 네. 꼭 은퇴 설계에 자기의 자산으로 집어넣어서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에 들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런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언제든지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산도 복리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 주택연금은 대출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영목이지해서 대출인데요. 그 말은 그러면 내가 왜 이자를 안 내지 하는데 이자가 부채 대출금에 섞여서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연금을 다 받은 것이 1,000만 원인데 네. 이자가 예를 들어 이게 50만 원이 나온다 하면은 다음에는 1,05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복리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게 이제 막 뒤에 가서 크게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입하는 네. 것보다는 이제 조금 늦게 가입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네. 이게 종신이기 때문에 네. 조금 늦게 가입해서 내가 나의 수명 리스크를 해지하는 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대략 이제 가입하는 연령대를 보면은요, 한 72세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네요. 예, 저는 그게 이제 적정하다고 보아지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어려워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수는 이제 다른 자금을 활용하시다가 이제 뒤에 가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십니다. 네.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일종의 스페어 타이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되게 든든한 스페어 타이어인데요. 이렇게 생각은 그렇죠. 하니까 맞습니다. 또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주택연금 외에 아까 리츠 상품도 말씀을 주셨는데 주택연금 외에 부동산으로 좀 더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 중에 이제 조금 위험한 발상이랄까요? 저는 자기가 사는 주택이 한 채 있으면은 이것은 일종의 투자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그럽니다. 투자의 수단이라는 것은 내가 가격을 전망해서 이걸 네.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가격이 내릴 것 같으니까 지금 팔아버리고 전세로 들어가지. 이런 요즘 그래서 영끌하고 뭐 그러긴 예, 하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노후에는 네. 자기의 집이 하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차해서 월세가 올라가 버리면은 네. 내가 받은 소득에서 상당 부분이 월세로 나가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예, 예. 네. 그래서 주택에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낫고요. 제가 네.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내가 집을 팔고 네. 이 집으로 자산 운용을 하면서 내가 월세에 들어가지, 전세에 들어가지 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정말 위험하다. 예, 자기의 거주지를 두고 자산 가격에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도 베팅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네. 자기의 거주지를 두고도 베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리츠 상품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리츠는 이제 이전부터 리츠들은 아주 이전은 아닌데요. 사물 리츠라고 그것은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개인들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 리츠, 네. 그러니까 개인들도 살 수 있는 리츠가 나오고 이걸 이제 퇴직연금 DC나 IRP도 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모 리츠 시장이 좀 커지게 되었는데요. 리츠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여러분들의 꿈 중에 하나가 건물주가 되는 것인데 이제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분율 60% 이런 건물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분율은 0.001% 뭐 이런 정도의 건물주인데 네. 뭐 주식도 소액주주도 주주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예, 네. 리츠도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뭘 배당으로 주느냐? 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임대료. 그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생기는 처분이익. 네. 이것을 임대료로 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나 배당금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네. 하여튼 어떻게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리츠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90%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당을 주는 원천이 부동산이고 네.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라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 배당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산다 하면은 그냥 1,000만 원입니다. 네. 돈을 차입한 것이 아니죠. 네. 그런데 똑같이 리츠를 1,000만 원 샀다고 그러면은 차입하지 않고 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츠 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이제 부동산 사게 됩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나는 차입을 하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암묵적으로 차입을 한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리츠가
차입을 하기 때문에요. 리츠하고 나하고는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금리 변동에 민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예.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임대료가 일정하면은 배당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리츠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리츠의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리츠를 운용할 한 5년 정도의 타이밍으로 볼 때는 금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네요. 예, 그보다 조금 길게 볼 때는 이제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어느 입지에 있는 부동산일까, 어떤 종류의 부동산일까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내가 부동산에 난 잘 몰라,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리츠를 뭐 10개, 15개씩 모아둔 ETF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ETF를 하나 사시면은 리츠를 그냥 뭐 열 몇 개씩 그냥 한꺼번에 사시는 셈이 됩니다. 이게 좀 속편할 수도 맞습니다. 있겠어요. 정확하게. 그쵸? 아까 타겟 데이트 펀드처럼요. 그런 역할을 네. 해줍니다. 오히려 속 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리스크를 리츠들이 좀 스스로 이제 아까 제가 섞어 놓으면 경고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사실 좀 젊었을 때 알고 이 나이 때 하고 이 나이 때 안 하고 이게 조금 개별적으로 플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은퇴가 다가오는 한 50대 정도가 됐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대 넘어서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듯이 50대, 그러니까 직전에, 은퇴 직전에는 하면 안 되거나 건드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퇴 남았으니까 수익률 높은 데로 빨리 가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하지 말아야 할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이제 당연히 하지 말아셔야 되고요. 그런데도 자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라 예금금리가 2%인데 6%를 준다더라 하면은 퇴직금을 거기 다 넣는 분이 있어요. 꽤 되실 것 같아요. 그게 2017년, 18년에 터졌던 그 독일 국채금리 파생 상품으로 한 DLS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80%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기사를 제가 보니까 어떤 그 60대 중반 이렇게 되신 분들이 내 퇴직금 여기 다 넣었다. 여기 넣어서 내가 안 그래도 금리 낮은데 맞아요. 5% 준다니까 이때 다 픽스를 시켜놔야 되겠다. 넣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이때 코인에 한번 잘 올라타서 내 퇴직금을 한 2배로 불려보자. 안 돼요. 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50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50대 뭘 해야 되냐면은 50대 이제 소득이 많아질 때 사람들이 대부분은 지출을 같이 늘려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적어지면 이 지출을 잘 못 줄입니다. 지출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50대 전 40대 중후반부터 그 말씀을 드리는데 소득이 늘어날 때 지출을 덜 늘리고 저축을 늘려야 됩니다. 쉽지는 않은 거긴 하네요. 그게 이제 저축의 스텝업인데요. 지금까지 30대, 40대 초중반까지 저축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한 50 전후에서 소득이 막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미래를 보면서도 그 순간의 판단은 이 소득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예, 금방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축을 스텝업해서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이제 은퇴 자금을 보충하는 것 그게 가장 사실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요.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저항도 많죠. 뭐 자녀들도 저항할 거고 이게 뭐 어디 용돈 더 달라 뭐 일종의 자녀들이 배당을 더 해달라는 것이죠. 그 가족이라는 기업 주식회사가 소득이 많아지니까 배당을 더 주세요 이러는데요. 배당을 좀 줄이고 그걸 자꾸 유보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이게 또 수명도 길어져서 더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내가 자산을 쌓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이때 내가 자산을 갑자기 2배로 늘려보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 이 거대한 시장에 대한 오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게 알면서도 급하거나 또 수중에 돈이 있으면 더 불리고 싶다라는 게 사람 아마 심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심리도 이제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너무 쉽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 가격이 오르면은 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가장 쉬워 보일 때, 주식 투자가 가장 쉬워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그러거든요. 야, 주식 투자가 뭐가 어려워? 그냥 돈 있으면 사면은 되는 거 아니냐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시장은 정말 겁난 곳입니다. 이거는 쓰나미 같은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니까 또 무섭네요. 네, 갑자기 네. 예를 들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피할 틈이 없습니다. 예. 어. 계단식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은 헷갈려서 이게 떨어지는 것인지 안 떨어지는 것인지 몰라서 못 팔고요.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면은 피할 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시장은 항상 네. 이런 곳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예, 차근하게 내가 네. 자산을 축적해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소득이 좀 모자랄 것 같으면은 나의 근로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근로기간이요. 예, 그 부분을 통해서 소득을 보충하는 게 네. 낫죠. 지금 있는 자산을 뭐 사업을 해서 한번 불려보겠다 하시는 것은 조금 50 중반을 넘어서는 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실 견고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턱대고 내가 은퇴 후에 요거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자칫 세금의 구멍을 간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금도 또 사실 나가면 그게 또 구멍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물론이죠. 네, 요거를 네. 좀 잘 막을 수 있는 어떤 팁이나 정책 같은 것들은 있을 테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융자산 아까 배당을 받으면은 우리나라는 배당 소득세가 15.4%입니다. 네. 그것도 원천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타격이 커요. 100만 원을 내가 배당을 받으면은 15만 4천 원이 이제 세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IRP,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 ISA, 그다음에 연금보험이라고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 돈을 넣으셔야 돼요. 여기 모아서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야? 여기서 모아가야 되는 아, 것입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네. 장점이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크거든요. 내가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안 떼가요. 네. 그러면 물론 해외 자산은 원천 네, 징수를 네. 하는데요. 국내 자산은 아직 안 떼갑니다. 그러면 언제 원천 징수를 하느냐? 내가 돈을 찾을 때 네. 그때 언제 그때 징수를 하는데 세율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에 대부분 다 집어넣고 하신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직장인 입장에서는 뭐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받았으면 목돈이 가끔씩 생기면 그걸 넣는 것도 방법인 물론입니다. 거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아, 그렇죠. 그런데 900만 원을 초과해서 900만 원은 또 제율과세가 되니까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 세액공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A 같은 경우도 이제 5년을 통틀어서 1억까지 네.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는 이게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매년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연 1,800까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 하면 되죠. 아, 올해 계속 반복해서. 기간을요? 예. 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연 1,800만 원을 네. 넣는다. 10년 지나면 1억 8천이 쌓이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여기서 나오는 배당 소득이 이제 원천 징수도 안 되고 제율과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절세 플랜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이게. 예,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도 아까처럼 ISA, 그 다음에 연금, 보험, 뭐 이런 그쵸. 것들을 합치면요. 거기다 부부가 한다면, 각 계좌를 가진다면 꽤 금액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쌓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이제 안 좋은 제약 조건이 55세 이후입니다. 네. 그런데 한 50세 되신 분들은 한 5년 지나면 이 제약 조건은 없어져요. 예, 그다음에 가입 기간만 5년 이상만 충족하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ISA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만 충족하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요. 50세부터라도 이 부분을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셔가지고요. 나중에 60세, 65세까지 내가 이 돈을 쌓아가시면은 그때 이제 자산이 납입된 금액과 운용된 금액에서 꽤 많아지잖아요. 그렇네요. 여기서 이제 내가 배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훨씬 세율이 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플랜을 하셔야 돼요. 내가 퇴직하고 목돈을 받은 걸 한꺼번에 넣겠다. 금액 제한이 돼서 안 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쪽을 늘려가셔가지고요. 말 그대로 플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IRP나 이게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그냥 예금이다 생각하고 나중에 은퇴하고 받아야지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예금 통장이라 생각하고 모아둔 돈을 넣어두면 이게 더 이득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본 이전에 설문조사도 해보고 네. 하니까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있다면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예금으로 2.5%를 받더라도 세액 공제로 13.2에서 16.5%를 세액 공제를 받으니까 이게 이익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잘못된 오류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은 그렇네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일 따름이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2%로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6%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비교해야지 내가 여기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걸로 나는 이익이 끝이다 하는 것은 1차원적입니다. 처음 생각이고요. 네. 당연히 세컨드 소트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것이고 네. 그다음에 내가 넣어놓은 자산을 2%로 늘려갈 것인지 6%로 늘려갈 것인지 하는 이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세액 공제로서 나는 돈을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비하고 딱 끝나는 거죠. 안 냈다 생각하고. 기회비용을 생각을 네.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기회비용. 2%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네. 내가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은 5, 6%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생각을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회비용인 네. 것인데요. 예, 그래서 주택연금을 들 때 사람들이 어떤 기회비용을 깜빡 까먹고 있냐 하면은 네. 내가 이 주택이 내 주택이 아니면은 월세를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 삶으로 인해 가지고 월세를 안 줘도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이제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정확합니다. 세액 공제는 그냥 정부가 준 혜택이니까 그거는 그대로이고 나는 2%냐 6%로 가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고모님 금융소득 그 종합과세랑 분리과세가 그 차이가 건보료 또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떠나가지고요. 건보료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인가 이상이면 네. 하여튼 건보료의 합산과세 될 네,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금융소득은 발생하면은 당연히 합산과세 되어서 건보료에 당연히 이제 기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제 내가 누진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유리할 때가 있고 네. 예를 들어 내가 하나의 이제 금융소득이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내가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걸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해야 될까? 분리과세를 신청을 해야 될까? 네. 예를 들어 IRP 연금저축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결국 다 합쳤을 때 세금 계산을 해보고 분리했을 때 세금 계산을 해보셔가지고요. 그 중에 유리한 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플래너들이 해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잘 해줍니다. 합산 과세하세요, 분리해서 과세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은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길게 봐서는 보통 이제 그동안의 보험을 좀 여쭙자면 보험의 어떤 이렇게 만기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100세까지 늘려라, 이 보험 만기 기간을 늘려라고 하는데 실제로 상품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전에는 수명이 짧다 보니까요. 85세가 끝인 보험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보험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해가 쨍쨍할 때는 네. 우산을 쓰고 다니다가 비가 올 때는 우산 없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슬픈 말이네요. 80대까지는 네. 건강해서 보험 받을 필요도 없는데 네. 그때는 잘 지내다가 정작 보험 받을 때 커버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는 이전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내 보험이 언제까지 이게 커버가 되는가를 보시고 네.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좀 더 연장을 해서 한 100세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정작 비 올 때 내가 보험 혜택을 받아야지 네. 비 올 때는 우산이 그렇죠. 없어져 버리는 네. 격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네. 꼭 그 수명이 길어지면서 꼭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지금 40대가 넘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은퇴 후에 뭐 얼마가 나올 수 있도록 계산을 해야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반성은 하고는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이제
뭐 모아놓기만 한 성향도 있고 공격적으로 이제 뭐 주식이나 다양하게 하는 뭐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산을 네. 축적하는 방법. 근데 이게 잘 사실 모르겠거든요. 근데 40대부터는 계획을 하는 게 좋다라고들 많이들 이제 뭐 글들도 있고 하는데 고모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연령별대로 준비해야 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은퇴 예, 뭐 이후를 이제 위한. 계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뭐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20, 30대는 무조건 투자 자산입니다. 자기한테도 투자해야 되고 네. 자기의 저축도 투자를 해야 돼요. 저축을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말로 말해서 제가 애플 주식을 산다면은 애플의 직원들과 그 CEO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네. 것은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 30대는 무조건 투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금융자산도 투자하고 나한테도 투자하고 열심히 투자하셔야 네. 되고요. 뭐 30대까지도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입니다. 이제 40대부터는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제 아까 타겟 데이터 펀드처럼 네. 이제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인컴을 주는 자산 혹은 배당을 주는 자산 그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 60대 그 정도 이후에 내가 노후 월급을 받으려고 배당으로 바꾼다 이런 생각을 네. 하시는데요.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인컴을 주는 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적습니다. 네. 적고 시간이 나한테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할 때 장점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인컴 자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와 뭐가 다르냐? 젊었을 때는 여기서 배당이 나오더라도 난 이 배당을 인출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그 인컴 자산을 사시면 됩니다. 아, 그럼 복리로 그렇군요. 이제 인컴이 네, 계속 네. 많아지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나의 근로소득이 떨어졌다고 할 때는 그때 인컴은 내가 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의 플랜을 모두 이걸로 가지고 하시고요. 나의 근로소득이 많을 때는 배당을 재투자해서 늘려놔가지고 근로소득이 적을 때는 배당을 인출해서 네. 나의 생활비를 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요 충분하고요. 제레미 스겔이 이제 자기가 쓴 책을 네. 보면은 그 스탁폴드 롱런 해가 이제 주식 장기 투자에 관한 책인데요. 그 개별 주식 S&P 500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시간 조금 이전의 네.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성장주가 막 가격이 올라가서 M7 때문에 네. 결과가 조금 그러니까요. 다르게 나올 네.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주가 오르기 전에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했을 때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장기적으로도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았다고 나옵니다. 결국 그렇네요. 예. 그걸 복리로 계속 네네. 운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젊었을 때부터 이래 인컴 주는 자산을 가지면은 가격 변동성도 좀 적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하시는 것도 네.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게요. 나이가 젊은데 미국의 배당주라든지 우리나라 고배당주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젊은 나이인데 왜 그럴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현명한 방법이겠다. 이 배당을 계속 재투자하면서 네. 나중에 배당 금액을 극대화하는 플래닝을 지금부터 쭉 장기적으로 짜가는 것. 네. 이게 현명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법입니다. 꼭 뭐 젊을 때는 성장주를 하고 나이 들어서는 배당주 네. 이게 아니라요. 그냥 배당 높은 걸로 계속 연결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모님 제가 반성을 하면서도 너무나 유익하면서도 저의 통장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저도 한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 분들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록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